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카카오 네이버에 특히 이제 카카오가 더 많이 빠졌는데 지금 저점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냐, 아니면은 앞으로 더 꼬라박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손절을 때려야 되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안 그래도 카카오에 처물려서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환장해 죽겠는데 갑자기 저쪽 중국 있죠. 중국의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이 다 망하게 생겨서 지금 뭐 중국 사람들 헝다기업 사무실 찾아가서 뭐 다 때려부시고 들어눕고 난리가 났다 하는데, 그래서 중국 부동산 가격이 뭐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중국 기업들이 발행한 해외 채권, 달러 채권이 뭐 연쇄 디폴트를 난다, 그래서 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더라. 근데 이거 괜히 중국 옆 동네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어서 신흥국에서 외국인이 빤스런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도 다 던지고 튀는 바람에 괜히 우리나라 코스피도 폭락하는 거 아니냐, 승질 나는데 이참에 그냥 한국 주식은 다 팔아치워야 되냐, 요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일단 둘 다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특히나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게 맞았나 틀렸나 바로 나타나요. 딱 가려지기 때문에. 특히 유튜브에는 이 말을 잘못했다가 이제 악플러 애들 있죠. 얘네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런 키보드 워리어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온라인 세계에서는 얘들 전투력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이 이제는 또 파티까지 맺고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악플이 딱 달리면 거기다 좋아요를 막 눌러주고, 그래서 요 두 가지 답변 드리는데 굉장히 좀 민감하긴 한데, 설명 들으시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카카오 물 타서 아직 15층에 물려있다 이거예요. 그냥 물 타서 15층이에요. 물론 뭐 제가 당연히 카카오에 몰빵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주력 종목은 오래 보신 분이나 뭐 우리 후원하신 기버 패밀리 분들, 또 멤버십 회원님들도 뭐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은 어디에 투자하시는지 알고 계시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괜히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조금 일부 담갔다가 지금 처물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감안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카카오 완전히 나쁜 놈 새끼들 뭐 요거 뭐 어쩌고 저쩌고 악덕 기업이네 어쩌나 다 망해야 되네 뭐 이런 소리 하면 그때 제가 손절을 한 거예요. 반면에 아직 카카오 좋다, 화이팅,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아직 존버 윌리엄스 형님하고 지금 같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개 빠져 있을 때, 이렇게 처물려 있을 때는 뭐 분석이고 나발이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죠. 그래서 존버 윌리엄스 하고 있는 저의 의견을 들어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카카오가 금융위의 결정이죠. 시정 명령, 뭐 그리고 정치권의 골목상권 규제, 이런 문제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요 뭐 문제의 핵심은 뭐 이미 너무나 많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또 뭐 리바이벌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솔직히 제가 이 금융권 상황을 굉장히 잘 알잖아요. 특히 증권사 요 구조를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솔직히 뭐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하는 이 증권업이나 아니면 보험업 같은 거, 이런 게 크게 매력적인 성장 산업이었나,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금융업계 사람들은. 왜냐면은 일단 증권업은 이미 키움증권이 쏘아올린 작은 공, 혹시 아세요? 이게 무료 수수료 경쟁, 이게 굉장히 피 터집니다. 그래서 고객과 대면하는 리테일 사업은 사실상 뭐 별 가망이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정말 이제 수수료가 비쌌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막 증권 시장 좋을 때 전화만 받으면 그게 다 이제 수수료 수익으로 쌓였는데, 지금 무료 수수료를 가지고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업은 IB가 먹여 살려요. 인베스트뱅크라 그러죠. 얘네들이 기업 공개,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인수합병, 뭐 고액자산가들 투자, 뭐 이렇게 괜히 인텔리한 거, 이런 것들 많이 투자해서 증권사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건설업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하고 큰 수익이 나고 있죠. 어쨌든 뭐 특히 문제가 뭐냐면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뭐 펀드라든가 이런 금융상품, 이런 거는 금소법 때문에 좀 덩치가 크고 이런 거는 애초에 판매도 못하고, 이제 수수료가 아주 낮은 거, E클래스라 그러죠. 이런 것들만 이제 판매할 수 있는데, 이거 많이 팔아도 돈도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에 대한 별 기대감, 이런 것들은 별로 크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제 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단 국내에서 가입자가 크게 늘어야지 뭐가 되는데, 솔직히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이고, 또 이미 굉장히 많아요. 포화도 됐고, 한 달이 건너서 이제 다 설계사분들이다 보니까 뭐 가입자가 크게 늘 거다 뭐 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뭐 큰 성장 아이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업계에서는 이미 금소법 강화로 중개 수수료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책임도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뭐 증권업을 하건 보험업을 하건 요걸 큰 성장 산업으로 애초에 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게 네이버처럼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광고 쪽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가고 있죠. 사실상 다수 투자자들이 카카오페이에 기대했던 거는 뭐죠? 향후에 이커머스, 그리고 또 배달도
있고, 이것도 쟁쟁한 애들 제낄 수 있죠. 여기에다가 게임, 엔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여기에서 결제 거래액 증가 부분을 더 크게 보고 있었죠. 어쨌든 뭐 카카오페이에 대한 얘기는 사실 요 정도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거는 카카오의 성장 동력이 훼손됐냐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카카오에 최근 NDR이 있었어요. 일반 기업 설명회,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기에서 설명된 주력적인 카카오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요 내용을 중심으로 과연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이번 규제가 있기 전에 실제로 카카오를 보는 이 성장의 동력, 이게 훼손되었나 안 훼손되었나, 이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또 카카오톡 하면 이제 카카오톡 안에 있는 톡비즈, 요게 또 핵심인데, 지금 앞으로 카카오톡 내에서 동영상 광고가 송출이 돼요. 예, 여기에 이제 NDR에서 얘기했던 건데, 동영상 광고는 이렇게 탁 클릭하면 이렇게 동영상이 막 뜨는 거죠. 단가가 굉장히 커집니다. 여기에 하반기에 톡 채널이죠. 여기 디자인이 좀 개편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구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고객에게 선택적으로 전송되는 톡 채널 광고 있죠. 카카오톡 하다 보면 이렇게 채널에서 뭔가 쿠폰 뿌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광고하고 이런 거. 그리고 브랜드 검색, 요새 카카오로도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브랜드 검색을 쫙 하면은 굉장히 자세한 뭐 가격부터 해가지고 이런 재원이 딱 나오는데, 여기에 광고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시 광고가 아니라 광고주들의 브랜드 마케팅, 이런 채널을 톡비즈 채널에 입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광고주들의 고객 관리를 유도한다. 이런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직도 변한 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뭐 골목 상권을 침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또 다음으로 카카오 하면 또 모빌리티가 핵심인데, 모빌리티는 지금 택시와 대리운전 뿐만 아니라 뭐 시외버스, 기차, 항공 이제 서비스로 확장을 하겠다, 이런 부분 발표를 했는데, 요게 조금 문제는 있죠. 카카오톡 내에서 편리하게 예약은 되는데 대신에 좀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부분, 요게 좀 마음에도 걸리고, 퀵서비스나 아니면 대리운전, 뭐 세차,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충돌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또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그동안 기대했던 부분은 발레 파킹 해주고 뭐 세차 해주고 이런 거, 뭐 대리운전 이런 게 큰 문제가 아니죠. 그냥 카카오 모빌리티의 진짜 성장성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 얼라이언스죠.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서 미리 이제 국내 지도 있죠. 여기에 축적된 실제적인 도로 상황, 이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걸 판매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자율주행 택시 및 자율주행 차량 내 컨텐츠부터 해가지고 국내 시장을 선점하겠다, 굉장히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에서도 여기 카카오 모빌리티에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앞으로 굉장히 커질 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지, 뭐 당장에 글쎄요, 골목사건과 충돌하는 부분은 솔직히 안 해도 될 부분이죠. 그건 굳이 문어발 확장이 맞으니까 그런 거는 시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이제 큰 성장 스토리, 요거는 훼손된 게 없다. 요거는 골목상권과 상관없죠, 자율주행이. 다음으로 카카오 엔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엔터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카카오의 실제적인 이제 글로벌 확장의 핵심이죠. 카카오 뮤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K-팝의 영향력이 글로벌 시장에 지속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캐시카우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기업 설명에서 얘기했고, 카카오 웹툰, 카카오 페이지, 요게 또 효자죠. 웹툰하고 웹소설 글로벌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되는 요 부분인데, 타파스, 레디시, 피코마, 미국이라든가 일본, 동남아 쪽으로 웹툰부터 해서 소설, 이런 것들을 확장을 시켜나가는 도구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가 이미 쭉 진출하고 있는데 같이 진출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 M 컴퍼니에서 이런 IP죠,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걸 영상으로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TV, 뭐 여기 잘 되면 여기다 띄우고 안 되면 넷플릭스에다 파는, 그래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이거 뭐 네이버, 카카오 동일하게 하고 있죠. 요 성장성이 굉장히 크고 확장 가능성이 크다. 또 착실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성장 동력이 꺾인 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래형 커머스, 카카오가 왜 쇼핑에 진출을 안 하지? 카카오 내에서 쇼핑이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당연히 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커머스 시장에서 당장에 뭐 쿠팡이라든가 뭐 네이버 이런 애들하고 경쟁을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카카오톡과 연계한 광고 및 향후 톡커머스 속에다가 이점을 딱 시키는 거죠, 판매자들을. 그렇게 해서 확대시키는 사업을 현재 예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던 것처럼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이제 블록체인 하고 있죠. 클레이튼이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지만 카카오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 클레이를 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CBDC 프로젝트도 입찰을 했고요. 블록
블록체인 시대, 암호화폐 시대도 얘들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를 가지고 이렇게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것도 착실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 무형의 성장성 가치를 보고 투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장성이 훼손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고 성장이 안 될 때 주가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요번 규제로 금융 이슈나 뭐 문어발 확장, 그래서 골목 상권까지 뺏는 이슈는 분명히 이제 카카오에서 좀 잘못한 게 맞긴 맞죠. 그래서 요 부분은 시정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카카오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골목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가 하려고 했던 규제를 받은 증권업, 보험업 이런 곳은 사실상 별로 큰 성장 동력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앞서 살펴본 대로 카카오톡 내의 톡비즈, 요게 이익 성장성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 그리고 카카오 엔터의 글로벌 확장성, 그리고 카카오 커머스를 통한 이제 기존 강대한 대기업들 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는 거, 그리고 톡비즈 및 해외 엔터의 성장성, 그리고 커머스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카카오페이의 결제 거래액도 증가를 하는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크게 봤고, 향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는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블록체인도 준비하고 있다. 요 성장성이 가장 큰 점수를 주었던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뭐 완전히 꺾였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규제해서 니네 하지마 그랬다, 그러면 이제 미련 없이 카카오를 매도했을 텐데, 이번 규제 이슈는 전부 다 성장 비즈니스보다는 이제 당장에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부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이죠. 요거 정리한다고 카카오의 성장성이 꺾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조금 주가에는 악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카카오는 아직 충분히 성장성도 충분히 더 남았고 혁신도 충분히 더 남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왜 저지게 처물린 애들을 보면은 희망 회로를 막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찬 소리를 잘 짓거립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한참 기다리다가 손절하고 나면은 이제 쌍욕을 하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처물려서 희망 회로를 막 돌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짓거리는 그런 소리는 굉장히 희망적인 소리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좀 감안하고 들으시라는 거죠. 뭐 농담이고요. 결론적으로 투자라는 건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합리적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 움직임만 가지고 뭔가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지금 사야 되나 팔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되고 이럴 때는 백투더 베이직이라 그러죠. 기본으로 돌아가서 과연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아이디어가 살아있냐 훼손됐냐 요걸 가지고 판단을 내려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매매를 어떻게 할 거냐, 을지로역 3번 출구 가보면 굉장히 용하다는 이런 점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한번 찾아가 보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물어본 다음에 이제 저점 매수할지 추가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요럴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헝다그룹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굉장히 큰 두 번째의 부동산 회사인데, 지금 뉴스 보시면은 여기 본사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눕고 막 부채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 때려부시고. 헝다그룹의 부채는 작 1조 9,500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또 해외 채권도 좀 조달을 했다 그래요. 뭐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뭐 블랙록 등 이런 애들이 처물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잘못하면 디폴트 된다, 요게 문제가 되지 않냐 요거죠. 그러면은 중국 정부에서 왜 손 놓고 있냐, 안 도와주냐? 근데 도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3대 레드라인 제도, 선수금 제외한 부채 비율이 한 70% 미만, 순부채 비율 100% 미만, 단기 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 비율 그러니까 100% 여기 넘어가는 조건, 요걸 충족하지 않는 이런 부동산 개발 업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무 구조가 개판인 부동산 업체들은 대출해주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주택 가격의 전년비 증가율인데요, 전체 수치상으로 보면은 아직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4% 정도 상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증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게 제로가 되면은 상승률이 멈춘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균이죠. 전체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이렇다는 거고, 광동성, 선전시 부동산 이런 경우에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죠. 물론 제가 뭐 중국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데이터상으로 아직까지 중국 전체의 주택 가격은 지금 아직도 전년 대비 오르고 있다, 이게 팩트긴 한데 앞으로 더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이게 점점 더 낮아지겠죠. 혹시 중국 현지분들 지금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부동산 상황 어떤지 보시면 좀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판국에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 부동산 요거 살려주겠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죠. 왜냐, 중국 정부가 지금 도와준다 그러면은 다른 부동산 업체들도 다시 또 가격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개발하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헝다그룹은 잘못하면 이제 한 방에 골로 갈 수도 있다, 뭐 채권 디포지트 되고 해외 투자자들도 물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일단 시진핑 형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야 될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이제 사회주의답게 이제 분배를 할 타이밍이 왔다 이거예요. 덩샤오핑이죠. 이분이 선불온
흑묘, 백묘론 뭐 이런 거를 말했어요. 이게 중국을 성장시키는 건데 뭐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 것 없이 그냥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한마디로 돈만 잘 벌면 된다. 뭐 어떤 놈이든 돈 벌 수 있는 놈은 벌어라. 네, 지원해 줄게 이거예요. 그렇게 일단 부자가 되고 나서 분배하자. 했는데 지난해부터 시진핑이 선부론에서 이제 공동부유론, 공부론에 나섰죠. 잘 컸으니까 이제 나누자 이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갑자기 공동부유론을 하냐? 당연히 빈부격차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는 지난 35년간 크게 성장을 해왔죠. GDP가 세계 2위예요. 근데 문제 1인당 GDP는 세계 56입니다. 예,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소리예요. 이제 소수 부자들이 부를 독식하고 있다. 이건 중국 사회에서 말이 안 된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특히나 중국 공산당이 지금 중국을 장기 집권해 오고 있어요. 그렇다 그래도 전체 국민들의 민심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빈부격차 문제는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사회 분열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공산당 입장에서는 딱 좋은 타이밍이 뭐냐? 소수의 부자들의 재산을 다 나눠서 다수한테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사회주의 본연의 이런 공급의 정책을 펼치면 민심 또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시진핑의 공부로는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한다. 그래서 중국의 중산층을 키운다. 이런 건데 모든 정책이 여기에 맞춰서 퍼즐처럼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무슨 뭐 중국 뭐 어쩌고저쩌고 한 제가 지금 중국 조사를 하고 그냥 발표를 하는 거지 제가 무슨 진핑이 형이랑 만나서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제가 중국하고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중국은 내수 시장을 굉장히 키우기로 했어요. 왜냐? 지금 미국이랑 많이 싸우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이 의존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이런 판국이죠. 그렇다면 일부 부자들이 독점을 하고 있고 전체가 인당 GDP가 56이다. 이러면은 내수 소비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내수 소비를 가장 좋게 만드는 방법이 뭐죠? 급여를 높여줘가지고 가진 자들의 부를 모두에게 분배해서 중산층을 높여주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독점적인 플랫폼 이런 기업 그리고 사교육 기업 있죠. 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가 아주 다 때려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죠. 이게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요거를 주기 위해서 요거를 한다 그럼 말이 딱 통하는 거죠. 민심을 잡을 수 있겠죠. 다수는 그동안 좀 짜증났을 거 아니에요. 일부가 돈을 다 가져간다. 굉장히 배 아프잖아요. 우리 일부만 교육을 잘 받는다 이런 거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주택가격 또한 마찬가지죠. 일부는 미리 사가지고 큰 돈 벌었고 교육받기 좋은 곳에 사는데 나는 안 그래. 그러면 다수의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을 잡는 게 우리 민심을 잡기 좋단 말이죠. 이 정책 또한 민심을 잡고 중산층을 눌리고 내수를 진작하는 그러니까 돈이 부동산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소비를 안 하니까 이런 거가 전부 다 연계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헝다그룹을 중국 정부가 도와줄 가능성은 굉장히 작죠. 그러면 헝다그룹이 만약에 부도가 나면 중국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가장 클 텐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은 중국의 기업 대출 구조 때문이거든요. 중국은 애초에 회사채 발행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지만 회사채 시장이 이제 아직 크게 발달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기업들은 은행의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은행 대출 규모는 약 140조 위안 이상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데 21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든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회사채 규모가 약 9조 위안입니다. 은행 대출 규모가 140조 위안인데 회사채 규모가 19조 굉장히 작은 규모 한 10몇 프로 정도 요 정도만 그냥 회사채에서 발행하고 있다. 그중에 이제 헝다그룹의 부채가 1.9조 위안 이게 뭐 디폴트 난다 그래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죠. 특히나 선진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떠냐 선진국의 고위험 기업 부채랑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선진국 고위험 기업 부채는 부도가 안 나냐? 여기 보시면 지난 20년간 약 2에서 16%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굉장히 부도율이 원래가 높아요. 그럼 이제 헝다그룹이 파산을 했다. 그래서 1.9조 위안 파산해도 선진국의 고위험 회사채 디폴트율하고 비슷한 거죠. 뭐 결론적으로 전체 중국의 기업 대출 요게 이제 은행까지 포함하는 거죠. 은행이 주니까 요거에 포함하면 한 1.2%, 1.3%도 안 되는 이런 비중이 디폴트가 나봐요. 그 정도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이제 중국 기업 전체가 망한다. 중국 경제가 부도가 난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다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회로를 돌려서 예측해 볼 수는 있어요. 뭐 해외 투자들 사이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달러 채권 있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상환 요구가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해외에서 달러 채권을 빌리기 힘들다. 홍콩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회사채로만 자금을 조달하던 이런 일부 기업들이 또 디폴트가 나겠죠. 뭐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해외 자금이 빤스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금 이탈을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요건 뭐 정말 최악의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중국 정부는 이미 공동부유론 요거에 의거해서 규제할 산업과 육성할 산업을 미리 정해뒀어요. 이제 초거대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요걸 이미 밝혔거든요. 이게
14차 5개년 규획에서 이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이제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그러다 대출 규제를 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헝다그룹의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헝다그룹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 그러면은 다시 대출 규제 풀면 되는데 그럼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지들이 봤을 때 얘네 하나 망해도 문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푸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딱 봐도 뭐 좀 더 지켜봐야 돼. 뭐 최악으로 간다면은 뭐 현금화하면 되지만 아직까지 뭐 최악을 가정하면서 현금화할 필요 있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리스크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앞의 내용은 하나도 안 듣고 결론만 보고 맹목적으로 따르시지 말고 차근차근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렸으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라. 요거예요. 제 영상 말고도 다른 거 전부 다 찾아보시면서 헝다그룹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요거고 저는 뭐 아직까지 최악의 경우로 갈 가능성은 높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당장에 제가 보유한 주식 다 팔고 그럴 상황은 아닌 거다. 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만약에 뭐 이 문제가 중국 정부의 컨트롤을 전부 다 벗어났다. 뭐 대출 규제 전부 다 완화했는데도 뭐 연쇄 디폴트 난다. 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커진다. 그러면 뭐 그때쯤 뭐 대응을 하면 되지. 아직까지 당장에 뭐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 요게 핵심이 되겠네요. 오늘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카카오 문제부터 중국의 헝다그룹 위기로 인해서 주식 팔아야 되냐 이런 문제까지 한번 다 알아봤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영상 하단 설명란에 후원 계좌로 후원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후원 주시고 나서 메일 안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9월 교육이 절찬리에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으니까 5만원 이상 후원 주신 분은 꼭 메일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